박인 선생님이 논문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듣고 혹시 백진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한명석 선생님과 김성조 선생님은 이제 인도 불교 베이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 백 선생님은 이제 7세기 현장 주변에서 계속 공부를 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경록이라고 이제 900년대 중국 불교 문헌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동아시아 불교는 대승기 신론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열애장 연기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지만 진여 연기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진여, 어떻게 진여가 불변의 측면도 있지만 수연의 측면이 있다. 바뀐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불교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진여는 불생불멸의 존재이고 백성의 표현에 따라 인과를 논할 수 없는 자리인데 진여로부터 논의를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게 동아시아 불교들 굉장히 어떤 강한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나 이제 불륜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에 보면은 오늘 제가 백세 논문을 들으면서 든 느낌이 뭐냐 하면은 그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육아사지론에 어떻게 보면은 유식학자로서 엄밀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곧 705년 정도 되면은 선종과 그다음 열애장, 그다음에 뭐 이제 화암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적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합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종교적인 구원, 그죠? 우리 마음속에 무릉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알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각광받던 시기에 불륜 스님이 살면서 유식학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열애장 계통의 사상들이 말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 법상종의 그 계통을 이제 규기, 해소, 지주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약간 다르게 백세인 표현에 따르면 약간 열린 태도가 불륜이 있는 것이고 김선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원효의 어떤 그런 자치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네요. 700년대 유식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냥 질문보다는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철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고 박인 선생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그 백준 선생님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말씀을 아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불륜이 자신이 어느 하나의 이치만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맺은말 부분에. 근데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원효법사 의견을 여기서는 취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할 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효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하나의 이치만 따를 수는 없다. 이런 태도. 사실 이런 태도가 사실은 이제 편집 방침인 것 같기도 한데요. 원효와의 그 불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박인석 선생님하고 백 선생님하고 두 분 다 뭐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주석사 안에 원효가 그렇게 비중 있게 많이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정도 그 원효를 추정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향을 받았겠죠. 그건 정도만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잘 몰라. 그 문헌 자체에 원효 스님의 멘트가 많이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론기에는 원효가 총 5회 5회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저기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효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여가 혼습할 수 있는가? 혼습이란 개념 자체가 또 뭐 이게 이제 유류법에 대한 설명들인데 진여 혼습을 얘기하거든요. 지신론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효가 나와요.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법상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다른 학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 있다. 이 입장을 이게 자기가 이제 주장한다기보다는 원효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좀 이렇게 융화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히든 카드로서 원효가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아닌가. 많이 인용한다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따지면 규기랑 경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 시대에 철학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무슨 이게 문제거리들이 있거든요. 원효도 막 무슨 신무화쟁론 막 쓰면서 막 이게 뭐 쟁점이 되면서 이게 불교사 안에서 야 이거 끝까지 어떻게 해명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게 곤란하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효가 그런 대목에서 탁탁 등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섯대지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이제 철학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선을 넘어갈 때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원효를 데리고 가는 것 같네요. 뭔가 자기가 강을 건널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불가사의라는 말을 동아시아 불교는 많이 쓰는데 불가사의 그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고 논의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너무 자주 쉽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둘류는 그 지점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차마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가 좀 맞득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인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원효가 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효와 둘륜의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 하나가 이제 둘륜이 황윤사 스님 아니에요. 경주거든, 경주. 뭔가 이제 경주에 살았던 원효와 이 뭔가 어떤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해명할 거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중국 가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써놨던 논문 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종성설에 대한 거 그랬더니 이제 인민대학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효가 뭔가 키를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단시간에 풀릴 건 아니지만 긴 텀을 가지고 보면은 뭔가 이제 신라유식학의 어떤 이제 뭐 꼭 이제 정합적이지 않더라도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박인 선생님 말씀 충분히 뭐 동의는 하고 백신 선생님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뭐랄까 철학적인 입장과 종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할까? 그거는 또 약간 거기서 저는 또 약간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요. 결국 지론종에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이전까지 올라가는 지론정, 특히 열애장 개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쪽에서 물론 열애장 개념의 영향이 강한 쪽이 종교적인 성격이 또 많기도 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쓰는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유연해가지고 진열을 의미도 했다가 종성도 의미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열하는 개념으로 종성 개념을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함유를 해버린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유구진여, 본뇌 오염된 진여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어떤 말이 끊어진 곳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제 예, 그냥 개념을 좀 유연하게 혹은 뭐 확장해서 진여 개념으로 종성 개념을 이렇게 흡수해 버렸다라는 식의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여 혼습론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철학 학파잖아요. 철학적 사유에 정당한 그리고 수용될 수 불교사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사유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둘륜이 이제 굉장히 좀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중국 뭐 그러면은 논리적인 정합성만 추구하는 법상학자들은 종교적인 측면이 없네. 그렇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진짜로 유식을 가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깨닫고 싶었지만 그 너무 어려운 교리를 가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할 수 있고 거기 관법 자체가 이제 막 그 언어 철학적인 그런 거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관법 어떻게 관할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계속 명상하고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 자체가
철학적인 특정한 어떤 언어 철학적인 바탕을 깔지 않으면 그 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대중들이 그런 거를 관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우리 남도파에서 자기네 주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경전에 딱 끌어왔을 때 뭐지 무슨 보배가 어디에 더러운 옷에 쌓여가지고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예리장경에 나오는 비유죠. 30, 80종호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부처님 상호잖아. 그런 거를 갖춘 게 걸가부자하고서 뭐 어디에 번뇌에 쌓여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다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유를 끝낸 건 아니고 해명할 건 또 해명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철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철학이지. 그게 철학이 아니고 단지 종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이 이제 육아사진론을 전래해 왔고 동시에 이제 비장의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학. 인명학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논리학 규칙이 안 맞으면은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진짜로 그런 거 다 떠나 가지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중국 동아시아 불교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걸 너무 이제 대단한 걸로 인정을 해야지. 이게 왜냐면 종교가 어쨌든 불교는 철학이면서 종교인데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건데 얼마든지 아니 뭐 말이야 어차피 말이 다 가설인데 그 현장학 아까 박인석 선생님이 논리학 말했지만 그 진짜 그 당시에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비유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중국 땅에서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그런 논리학 개발한 거 저기 히라바 쪽하고 그 아리스토텔 그쪽하고 인도밖에 없어. 그거는 인간의 뇌가 한번 확 진화했을 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딱 자기네만 할 줄 알고 법거량을 그런 걸로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디에 무슨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논리학 모르면 여기 니네는 논의에 끼지도 못한다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논리학 주석서도 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폐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논리학이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안전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둘륜이 2세대다라는 아까 그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말에 이제 의미가 조금씩 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현장이 들어와서 그 어떻게 보면 깡패 짓을 그 학계에 요거가 진짜다라는 그 짓을 하고 1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0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 현장 스님이 깡패 짓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걸 그렇게 너무 자기네 마피아 행세를 하니 어마어마하게 너무 지식의 권력이 되는 순간들이 있고 이제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리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중국 현장이 문을 가져오기 전에 있었던 전통들에 대한 복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에 있었던 거는 다 가짜다 이게 진짜다라고 했던 것을 때 밑에서 수면에서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들 불교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의 전통적인 해석의 복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가라는 게 연구를 시켜야 돼요. 하명 선생님. 진짜로 진짜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고 나는 해주려면 이제 논문에서는 약간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그냥 토론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진짜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진짜로. 근데 실제로 역사 자체도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유식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출운전 계통이 사실은 주류화되었죠. 화엄이나 선이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확실히 복권이나 보응이 됐네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들륜 시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가 민감한 시기인 거예요. 그 과도기적이면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아 진여는 불가사의하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동아시아 분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떤 그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낳게 만드는 시기 같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제 그 일반적인 동아시아 분류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게 뭐가 인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그 태도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인제 그 600-700 년대가 좀 흥미있는 것 같아요.